안녕하세요. 상상빌더입니다. 본 녹음은 타입캐스트를 이용하였습니다. 446번째 독서 요약입니다. 책 정보. 제목 부동산 하락장에서 살아남기. 저자 대치동 키즈. 출판일 2022년 10월 11일. 저자 소개. 저자 대치동 키즈. 2007년부터 투자한 대치동 출신 부동산 투자자이자 사업가이다. 지난 2009년 금융위기 하락장을 경험한 후 재기하여 하락장에도 흔들리지 않는 생애 주기 실거주 투자와 뿌리 줄기 잎이라는 부동산 자산 운용 시스템을 고안하였다. 블로그 대치동 키즈의 또엇을 통해 6만 명 이상의 이웃들과 보통 사람들의 현실 투자와 사업, 인생 이야기로 공감하고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저자의 첫 책, 내 집 없는 부자는 없다. 가 출간되었던 2020년 6월은 땡땡 1,000만 원으로 땡땡억 부자가 되었다는 식의 무용담이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의 머릿속을 채우던 급등장이었습니다. 당시 저자의 책에서 제안한 사이클을 보지 말고 생애 주기를 보고 내 집을 마련하자는 생애 주기 이론과 자산을 뿌리, 줄기, 잎으로 구분한 하락장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선순환 투자 방법은 많은 3040 월급쟁이 투자자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 하락장에 접어든 지금까지도 당시 책에 언급된 하락장의 모습이 다시금 언급되면서 스테디셀러가 되었습니다. 하락장의 기세가 완연한 22년. 어느덧 블로그 이웃 6만 명의 파워 인플루언서가 된 저자는 다시금 지난 금융위기 하락장의 경험을 꺼내요. 완전히 바뀐 부동산 시장으로 혼란스러워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시장 사이클에 맞는 투자 자세와 대처 방법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방법은 단순 책상 앞에서 적은 부동산 투자 방법론이 아닌 변화무쌍한 자본주의 시장을 살아가는 현명한 삶의 방법이자 경험입니다. 이제 시장의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저자의 말처럼 이제는 상승장의 관성적 투자를 지우고 하락장 투자를 새롭게 익힐 때입니다. 그래야 부동산 하락장에서 살아남아야 다음 기회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하락장에 대한 공포가 만연하나 길이 보이지 않는 지금 바로 이 책을 읽을 때입니다. 무주택자부터 다주택자까지 금융위기 하락장을 먼저 겪은 15년차 투자자가 건네주는 맞춤형 답안지. 15년차 투자자 대치동 키즈는 과거 금융위기 후 하락장을 겪은 경험을 토대로 급등장이었던 2020년에 내 집 없는 부자는 없다 라는 책을 통해 앞으로 닥칠 시장의 변화를 설명하고 미리 준비하자고 역설했다. 그리고 2년 후인 2022년 완전히 바뀐 부동산 시장으로 혼란스러워하는 이들에게 이번 책을 통해 시장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설명하고 새로운 시장 사이클에 맞는 투자 자세와 대처 방법을 알려준다. 이를 위해 지난 2년 동안 블로그에서 나눈 2,000건 이상의 댓글들을 모아 무주택, 1주택, 다주택으로 정리하여 각각 해법을 제시하였다. 22년 겨울 부동산 시장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제임스 스톡데일 대령은 베트남 전쟁 때인 1965년부터 1973년까지 동료들과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하노이 힐튼이라 불린 악명 높은 호화로 수용소에서 상상 이상으로 가혹한 환경과 마주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육체적 고문이 줄을 이었고 정신력을 시험하는 무자비한 정신력 고문까지 당했습니다. 매일매일 죽음의 공포를 보았지만 동료들은 미국이 협상할 테니 크리스마스 전에는 나갈 수 있을 거야 하며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소식이 없자 크리스마스 전에는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믿었던 낙관주의자들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 이후로 석방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여전히 낙관주의자들은 부활절에는 반드시 석방될 것이라는 생각에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부활절에도 뒤이은 추수감사절까지도 석방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고 그렇게 다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자 낙관주의자들은 한 명 두 명씩 급작스러운 상심의 고리에 빠져 자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스톡데일 대령은 달랐습니다. 그는 쉽게 풀려나지 못할 것임을 깨닫고 장기간 버텨야 한다는 각오로 척박한 수용소에서 최대한 오래 버틸 수 있는 생존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스톡데일의 도끼에 수용소에서도 기가 질렸는지 슬슬 고문을 귀찮아하는 모습을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달라진 환경에 최적화된 그와 동료들은 척박한 환경에서 계속 버틸 수 있었고 결국 8년 만에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스톡데일 패러독스는 지금 겨울을 향해 가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시장 참여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부동산 시장은 큰 틀에서 보면 경제가 성장하는 한 지속해서 오릅니다. 경제가 성장할수록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그렇게 늘어난 돈은 부동산 시장 가격을 밀어 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부동산 시장도 언젠가는 풀려서 상승을 향해 갈 것입니다. 하지만 공공만 지나면 당장 풀릴 거야 라는 막연한 낙관론은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2022년 8월이 되면 전세 시장이 풀리고 다시 시장이 회복될 거야 라는 낙관론이 깨지면서 실망 매물이 나왔던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다 절망한 포로들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스톡데일 대령이 한 행동을 부동산 투자자들도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의 문법이 바뀌었음을 알고 최대한 이 시기를 버틸 수 있도록 내 자산을 단단하게 얼리는 것입니다. 자산을 얼린다는 것은 좋은 시기가 와서 다시 꺼내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상하지 않게 보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좋은 자산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합니다. 안 팔리면 전세 등을 돌려서 팔 이유를 없애거나 흑자 부도가 나지 않도록 현금을 확보하는 등이 좋은 자산을 얼리는 행위입니다. 애물단지에 매도 전화가 왔을 때 망설이지 말고 처분하는 것도 좋은 자산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을 무시한 자신만의 일정으로 낙관주의자들의 크리스마스와 같은 기한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스톡데일 대령이 8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기한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작금의 부동산 시장은 내가 마음껏 활개를 칠 수 있는 전장이 아닌 나를 포로로 잡은 포로 수용소와 같습니다. 수용소에서 버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적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 하루하루를 보낸 스톡데일 대령처럼 우리 역시 바뀐 시장의 문법에 맞는 자산 운용을 하면서 다시 전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몸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실거주를 적절한 선에서 타협해서 조기에 마무리 짓고 나서는 투자용 주택을 늘려야 합니다. 특히 뿌리 자산으로 집은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초기 종잣돈이 생성되는 수준까지는 모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한 채에서 전세금 인상 등을 통해 2천만 원 정도 종잣돈을 꾸준히 만들어내는 뿌리 자산이 3채 정도 있다면 5천만 원 이상 초기 종잣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5천만 원 이상이면 갭투자, 나 분양권 등을 단기 매매하여 종잣돈을 불리기에 충분한 돈입니다. 그렇게 줄기 자산 매매를 통해 종잣돈을 불려서 다시 뿌리 자산을 하나둘씩 확보하면서 마르지 않는 초기 종잣돈을 늘려나가고 지속할 수 있는 투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능하다면 투자용 뿌리 주택은 한 채당 더 많은 초기 종잣돈을 만들어내는 우량 자산으로 바꿔나가면 더 좋습니다. 채수를 줄여 관리 부담을 줄여나가면서 만들어내는 초기 종잣돈은 늘려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뿌리 자산 50억 채우는 방법에는 공시가 1억짜리 신계도 있지만 공시가 10억짜리 5개도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전세금 인상분이 같다고 쳤을 때 신계를 관리하는 것보다 5개를 관리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공시가 10억짜리 5개에서 나오는 전세금 인상분은 공시가 1억짜리 신계보다 더 많습니다. 그만큼 선호하는 입지에 있으므로 우량 임차인이 많아서 전세금 상승폭이 크기 때문입니다. 자산으로서 가치가 더 높은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므로 집을 모으더라도 양이 아닌 질적인 측면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병행해야 합니다. 집을 모으는 것을 단순히 등기 개수를 모으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최종으로 모아야 할 집은 애물단지 100개가 아닌 좋은 집 10개입니다. 그렇게 개선하는 과정에서 매수와 매도가 반복되고 집의 개수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자산 총액에서는 유지되거나 늘어가는 방향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집은 파는 것이면서 좋은 것으로 모아가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산 포트폴리오의 방향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래 절벽은 쇠퇴기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지난 쇠퇴기였던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러한 거래 절벽은 자주 기사에 회자하였습니다. 쇠퇴기의 거래 절벽이 일어나는 이유는 상승기 매매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한 매도자와 추가적인 가격 하락을 두려워하는 매수자 간의 심리적 틈으로 인해 기대 매도 가격과 기대 매수 가격의 차이를 좁히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두려움보다 더 큰 목표를 세워보자. 올림픽 메달을 목표로 하는 사이클 선수가 있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매일 계획을 세우고 연습합니다. 하지만 연습하는 과정에서 열악한 트랙과 생소한 환경의 전지훈련으로 인해 이런저런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중도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한 차원 높은 원대한 꿈이 있기에 그러한 위험과 심리적 취약점을 이기고 밀고 나갑니다. 제가 추구하는 것도 같습니다. 뿌리줄기 이 포트폴리오 완성을 통한 경제적 자유를 얻는다는 원대한 목표를 잡고 그에 맞는 자산 기준을 정해 실행해 나갑니다. 물론 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도전과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고 겁을 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대한 목표가 있어서 이겨내고 밀고 나갑니다. 하락장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위 목표를 잡는다면 시황에 흔들리지 않고 매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는 100억 자산가가 되겠다고 하면 100억 채울 때까지 자산을 사 모으면 됩니다. 상승장에서 100억 채웠는데 하락장 돼서 50억이 됐다고 실망할 게 아닙니다. 50억을 더 채울 목표를 세우고 하락장에서 나머지 50억을 채우면 사이클과 관계없이 내 자산은 100억이 되게 됩니다. 극단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목표의식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분야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경험 많은 투자자도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때는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대부분은 어둠 상자에 손을 넣는 것처럼 눈으로 보지 않아서 생기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가서 현장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마치 온라인 상점에서 물건 비교하듯 싸게 산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시세 비교하면 서서히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특별한 비법이 아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차이라면 하고 안 하고입니다. 시황에 흔들리지 않는 투자를 하려면 돈의 원칙이 중요합니다. 이제 3년차 접어든 직장인 투자자입니다. 요즘 들어 부쩍 생각이 많아지니 고민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고민의 원인을 잘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제가 투자에 대한 원칙이 아직 잘 확립되지 않아서인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각자에게 맞는 투자 원칙을 가지고 있고 최대한 그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들었습니다. 10년 넘게 투자를 이어오신 키즈님은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투자하는지 궁금합니다. 투자 원칙들은 몸소 경험으로 얻은 것이 더 많은가요? 아니면 책이나 멘토들에게 얻으신 것이 많은가요? 요즘 투자 물건에 대해서 분석해 보다 보니 제 원칙에서 벗어나서 조금만 타협하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모르게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욕심이라는 것을 내고 있던 게 아닐까 합니다. 이번 사연은 투자 원칙에 대한 것입니다. 사연을 주신 분은 3년차에 접어든 직장인 투자자로 달라진 부동산 시장을 경험하면서 고민이 많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의 원인을 생각하니 투자에 대한 원칙이 없어서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원칙이 있으면 욕심과 타협하다가 곤란을 겪는 일이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투자자 모두는 기준을 가지고 시작한다. 단 흔들릴 뿐. 투자를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기준입니다. 기준을 가지고 싶어 하는 이유는 수시로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투자 시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으로부터 마음의 평정심을 얻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수익이 날 때까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 시장에 뛰어드는 모두는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가지는 대부분 기준은 나는 무조건 우량주만 할 거야 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를 보유하면 잡다한 주식보다는 마음의 평정심을 얻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삼성전자도 사만전자가 되어버리면 평정심은커녕 매일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분명 나는 무조건 우량주만 할 거라는 기준을 잡아서 했고 마음이 평온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삼성전자에 대해 의심을 시작하다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한국의 대표 우량주를 매수한 지 일주일도 안 돼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기준을 찾아 기약 없는 여정을 떠납니다. 부동산 투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 투자를 시작할 때는 나는 입지 보고하는 가치 투자를 할 거야 라는 모두가 다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공부 1교시 과목이 바로 입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육이든 1교시 과목이 가장 집중도 잘 되고 재미가 있다 보니 입지를 배우면서 대부분 가치 투자를 할 것이라는 기준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투자하려고 보니 누구나 아는 입지 좋은 곳은 내 돈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돈에 맞춰 눈을 낮추자니 배운 것이 적용되지 않는 것 같아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입지를 가르치는 강사는 반박당하지 않기 위해 대한민국 최고 입지를 예시로 들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기준이 흔들리면서 고민이 시작됩니다. 급한 마음에 옆 사람 따라 투자금을 밀어 넣었지만 내 기준이 아닌 것 같아 불안합니다. 대가의 원칙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 이유. 현실이 이렇다 보니 사람들은 투자 경력이 오래되고 꾸준한 성과를 낸 대가들의 기준, 즉 원칙을 찾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꾸준한 성과를 낸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니 그것을 따라하면 나도 불안에 떨지 않는 단단한 투자가 가능할 것이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대가들도 책이나 강연 등을 통해서 그들이 부를 이룬 원칙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스테디셀러인 김승호 회장의 돈의 속성이나 레이달리오의 원칙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부와 성공을 이루어낸 분들의 책에는 새겨서 지킬 만한 사업과 투자의 원칙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볼 때마다 무릎을 치며 감탄하면서 나도 적용해봐야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어렵게 찾아낸 부자나 대가들의 귀한 투자 원칙도 막상 내가 따라하려니 잘 되지 않습니다. 분명 나의 사사로운 기준보다 더 보편적이고 확실하게 나를 부로 이끌어줄 기준인데 현실은 여전히 불안하고 헛발질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나에게 좋은 기준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킬 수 없는 기준을 지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준도 지킬 수 없으면 말 잔치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처음 투자할 때 마음먹었던 나는 우량주에만 투자할 거야 라던가 나는 입지에 기반한 가치 투자를 할 거야 라는 기준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 기준들은 보편적이고 훌륭한 기준입니다.
초심자부터 대가까지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수많은 사례를 들면서 권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지키기 어려운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우량주나 우량부동산은 비싸서 하나 사기도 버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지켜서 규모 있는 부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부를 이룬 대가들이나 부자들입니다. 그러니 알고 인정하면서도 지킬 수 없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 원칙은 참 좋지만 당장 내가 지키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지킬 수 없는 원칙은 내 무릎만 치게 만드는 말잔치입니다. 그러므로 눈높이가 다른 그들의 원칙보다는 내가 쉽게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투자 기준은 지키기 어려워도 돈의 기준은 지킬 수 있다. 그렇다면 내가 쉽게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투자 기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돈에 대한 기준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투자자가 가지고 있기 공통분모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100억을 가진 A와 1억을 가진 B 중 입지에 기반한 가치 투자를 하겠다 라는 기준을 지킬 확률이 높은 사람은 A입니다. 하지만 절대 자금 경색으로 흑자 도산하지 않겠다 라는 기준은 A나 B 둘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 물건은 서로 달라도 자금 운용하는 처지는 같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100억을 가진 사람도 자금 경색이 걸려 부도가 나면 자산을 잃고 시장에서 퇴출당합니다. 반면 1억을 가진 사람이 자금을 잘 굴려서 오랫동안 투자를 잘해온다면 100억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절대 자금 경색으로 흑자 도산하지 않겠다 라는 기준을 A가 아닌 B가 지킨다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그리고 투자판에서 살아남고 싶다면 돈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대치동 키즈가 지키는 돈의 원칙은 저 역시도 투자 대상이 아닌 돈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원칙은 하나입니다. 바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자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자는 말은 시간에 쫓기지 않는 투자를 하자는 말입니다. 투자에서 시간에 쫓기면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으려면 시간에 꼬리표가 달린 돈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 잔금을 치러야 할 돈을 그 사이 단기 투자에 유용하지 않거나 특정 시점 안에 반드시 팔아야 하는 조건이 걸린 물건은 투자하지 않는 식입니다. 이런 돈에 대한 기준을 세운 이유는 과거 상승과 하락을 경험하면서 투자 계획이 내 시간표대로 되지 않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이어가려면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시간이 필연적으로 생기게 되는데 그 시간을 견디려면 자금 경색이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현금을 강조하는 이유도 이러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대신 투자 대상에 대한 기준은 유연하게 잡습니다. 투자 대상의 조건을 걸기 시작하면 투자할 물건의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상가 투자가 위험하다고 하지 말라고 해서 제외해버리면 내 시야는 그만큼 좁아집니다. 자산과 운용하는 돈의 규모 그리고 투자의 경험을 늘어감에 따라 자신의 주특기 투자 대상은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종잣돈 5천만 원 시절에 갈고 닦았던 공시가 1억 이하 주택 투자 주특기를 100억 자산가가 된 후에도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공시가 1억 이하 투자만으로 100억을 굴리는 것은 시간적이나 체력적으로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순환 부동산 투자를 위한 뿌리줄기입 자산 포트폴리오 역시 원칙이 아닌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역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얼마든지 변주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돈 그릇을 키워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돈 그릇을 키우려면 먼저 그릇의 모양이 돈을 차곡차곡 담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돈의 원칙은 바로 그릇의 모양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바닥이 안정적이고 단단한 모양을 가진 돈 그릇은 커지더라도 기울어지거나 깨지지 않고 힘들게 모은 부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경제보다 자유에 초점을 맞춰야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모순에 빠지지 않으려면 경제보다 자유에 초점을 맞춰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구속의 반대말입니다. 즉, 내가 내키지 않거나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인들이 자유를 갈망하는 것은 월급을 받으려면 어쨌든 매일 8시간을 채워야 하고 굳은 일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간의 자유 혹은 선택의 자유는 그 정도만 대체할 수 있는 돈벌이를 찾으면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구속을 대체할 돈벌이를 찾아 달성하는 경제적 자유의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사업소득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사업소득은 거창한 프랜차이즈나 대단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를 나와도 되겠다는 자신감이 생길 정도의 꾸준히 할 수 있는 수익 창출 활동이면 됩니다. 되도록 작은 자본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서 작게 시작해서 회사를 나와도 되겠다 싶은 시점까지 계속 키워나가는 식입니다. 혹자는 내가 사업을 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하기 전에는 똑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업하다 망한 누군가를 아는 분이라면 손사래를 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은 사업도 사업 나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투자소득입니다. 투자소득이 경제적 자유의 두 번째 단계인 이유는 투자소득으로 월급을 대체할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사업소득을 만드는 것보다 돈과 시간이 더 많이 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투자소득에는 매매 차익을 통해 만드는 소득과 배당이나 이자, 월세 소득을 통해 만드는 소득이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마르지 않는 현금 흐름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산 가치를 유지하면서 투자 소득을 지속해서 만들어내는 자산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산으로는 배당을 주는 주식이나 은행이자 월세형 부동산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배당은 삼성전자 기준으로 대략 5% 이내, 은행 이자는 1% 이내, 그리고 월세도 수도권 기준 5% 이내 수준이기 때문에 나의 월급을 대체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 예를 들어 단순 계산했을 때 세후 500만 원을 받으려면 세금과 대출이자, 유지 비용을 포함해서 월 900만 원의 현금 흐름이 나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27억 상당의 자산이 필요합니다. 대출 차입을 쓰더라도 자기 자본이 15억 이상은 있어야 세후로 저 정도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집 빼고 아파트로 순자산 30억 정도를 만들어 놔야 양도세, 일반과세로 해서 가처분 소득으로 15억 정도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매매 차익을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매년 매매로 6억 정도를 벌어서 6천만 원은 1년 생활비로 쓰고 남은 5억 4천은 재투자해서 이듬해 다시 6억을 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벌기 위해 나는 투자에 온 신경과 노력을 써야 하고 그런데도 매년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직장인이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것은 오랜 기간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뿌리줄기 잎으로 자산 배분 전략을 세운 후 뿌리 자산에서 나오는 종잣돈으로 줄기 자산을 매입해 종잣돈을 불려 수익형인 잎 자산을 매입합니다. 그리고 남은 돈과 뿌리 자산에서 나온 초기 종잣돈을 모아 줄기 자산에 투자해 종잣돈을 불려서 다음 잎 자산을 매입하는 행위를 반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직장 소득이 있는 동안 하나씩 모은 수익형 부동산에서 이자와 비용을 떼고 남은 세후 월세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서 근로소 등만큼 될 때까지 모아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0년 전 30대의 저는 언제 올지 모르는 미래의 성공만을 꿈꾸면서 현재를 희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과 비용은 고민하고 벌벌 떨면서 아까워했던 반면 투자한다고 설치고 다니던 시간과 비용은 마치 게임 머니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행위를 다 가족이 잘 되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으로 덮어왔었습니다. 이게 나 혼자 잘 되자는 거니? 다 가족을 위한 거야. 그러니 우리 지금은 좀만 참자. 그러다가 시장이 바뀌면서 주식은 상장 폐지당하고 부동산은 반값이 되고 나니 이 모든 명분은 내 조급한 미래의 욕심만 쫓았던 결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고 뒤를 돌아보니 욕심 뒤로 버려졌던 현재의 단상들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 사이 아이들의 돌아오지 않는 시간은 지나갔었습니다. 그 돈이었으면 가족들과 땡땡땡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수년간의 후회와 고통을 겪으면서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내 개인적인 욕심을 쫓아 현재를 희생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재기해서 지금의 대치동 키즈가 되고 나서는 저는 현재를 즐기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제적 자유, 투자와 사업에는 목표 금액도 달성 시기도 없습니다. 그저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가족과 현재를 즐길 수 있는 정도라는 설정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들은 제 삶의 도구일 뿐 목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욜로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즐거움과 놓칠 수 없는 기억에 더 많이 쓰기 위해서 더 열심히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죽을 때까지 평생 욜로를 해야 하니 말입니다. 이것이 제가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이유입니다. 군중심리는 가판대의 원리와 같습니다. 가판에 물건이 없고 고단판이라는 푯말을 걸면 사람들은 남은 거라도 사려고 비싼 돈을 냅니다. 그리고 간신히 하나 구했다고 만족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가판에 물건이 쌓이기 시작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관망하고 옆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주변의 투자자들은 장이 좋을 때는 나의 동반자같이 느껴지고 죽이 잘 맞는 것 같지만 가족이 아닙니다. 투자는 결국 혼자 하는 것이고 외롭습니다. 그 외로운 길에 밉든 곱든 배우자라도 있어야 의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유동성이 줄어드는 시기가 오고 사람들의 호주머니에 돈이 부족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드는 계획부터 철회하거나 돈이 적게 드는 대안을 찾는 것은 보편적인 사람의 심리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그 안에서 거래는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수세가 아닌 내 물건을 사줄 단 한 명의 매수자입니다. 그 한 명을 잡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매도의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자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이유는 내가 알지 못하는 변수와 위험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심리 때문입니다. 경험 많은 투자자도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때는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대부분은 어둠 상자에 손을 넣는 것처럼 눈으로 보지 않아서 생기는 것들입니다. 이상으로 독서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